이제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주간 정리 5%입니다. 날씨가 또 상당히 추워졌어요. 얼마 전까지 지난 주말 에도 날씨가 되게 따뜻했는데 진짜 겨울처럼 상당히 춥습니다. 자, 날씨도 우리나라 정시처럼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 변동성 있으면 이렇게 막 흔들 때 정신이 잘 없죠. 시세를 보는 것보다 분명히 시장의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잡아가는 게 주간 정리 시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이것저것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투자 공부하시거나 어떻게 보면 흐름 잡는 데는 분명히 도움 되실 거라 봅니다. 어제도 사실 매크로는 큰 변동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나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조정을 살짝 받을 것 같다가 5일선을 다시 위로 상방으로 상당히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게 핵심은 뭐다? 또 나스닥이 빅테크들이에요. 물론 선별화되다 보니까 제가 순서를 좀 세워서 강한 놈, 약한 놈 세우고 있긴 한데, 제가 띄우는 그림이 뭐냐면 글로벌의 온갖 종목이나 자산들의 순위입니다. 시총 순위거든요. 여전히 제일 많은 거는 금이에요. 금은 사실은 1등을 내준 적은 없습니다. 그 애플이 시총이 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그 3,900조죠. 3,900조. 우리나라 GDP보다 그 2배에 육박하는데, 근데 이 애플보다 항상 금은 많았어요. 하지만 금은 제가 온수당 2,000불 안 넘어간다 말씀드리지만 1942불인데 뭐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애플이 지금 3조 불에서 2.8조 달러예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신고가가 났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났어요. 이것도 사실 정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2010년에 어떻게 보면 애플이 스마트폰들 엄청 치고 나갔잖아요. 그때 MS가 사실 그 전까지는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엄청나게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역전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MS가 폰도 냈지만 스마트폰 실패했죠. 근데 지금 다시 AI나 클라우드나 이 서버 쪽으로 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애플이 살짝 쉬고 있잖아요. 전 세계 어떤 수요가 둔화되다 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안 생기다 보니까, 제가 국내에서 코스피나 이쪽의 시가 순위 총액을 순서를 말씀드리면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요 근래 들어서 2등이었던 LG 엔솔이 뒤로 넘어가고 하이닉스가 2등으로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2차전이 살짝 쉬고 반도체가 더 강하게 가는 이런 순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자산도 이 시총의 순위가 정말 흐름을 보는데 되게 중요한 게 될 수 있습니다. MS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 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알파벳, 그 다음에 아마존, 엔비디아 다 미국 빅테크들입니다. 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투자의 기준을 잡는 거고, 여전히 AI나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델 같은 것도 신고가 났어요. PC 쪽을 보는 거죠. 엔비디아, AMD, 그 다음에 마이크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도 다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성장 스토리와 반도체를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좀 빠지는 것들 어떻게 있냐? 요 근래 비트코인의 흐름이 갑자기 2년 만에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뭐 4만 달러 정도 육박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테슬라 시총을 넘어가 버렸어요. 테슬라가 지금 근래 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전지 가치 중요를 받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TSMC 뭐 여전히 괜찮고, JP모간 같은 금융이 지금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전히 요새 근래 들어서 기름이 살짝 반등 주다 보니까 에너지도 보긴 하는데, 특이할 만한 건 뭐냐면 LVMH, 루이비통이라든지 에르메스 같은 게 떨어지고 있어요. 럭셔리는 정말 글로벌 소비의 대표인데 돈 많은 부자들도 소비가 살짝 안 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나 소비의 둔화도 볼 수 있는 흐름들입니다. 가끔씩 이런 거 봐주면 좋아요.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릴 거고, 조금 제목을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2차전지나 방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흐름, 그 다음에 단기로 보는 로봇,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금 9월 10월 달에 빠졌지만 11월부터는 양봉, 저점에서 올라오는 빨간색 양봉이고, 이 바닥에 떨어졌던 흐름이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이게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변동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수급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여기에서 외국인이 조금은 또 페이크를 주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야, 공매도 때문에 지금 정치적 해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빠지는 거 아니냐, 되게 겁을 주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외국인이 빠질 확률은 지금 당장 이렇게 급한 사람들 볼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빠질 확률은 저는 1, 2%도 안 된다 봅니다.
사실 외국인 수급이나 이거를 제가 매년 정리하거든요. 제가 링크 따라오시면 제가 SNS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외국인 수급을 매년 정리하면서 2.5년 만에 들어온다, 2차 전지 산다, 뭐 지금 반도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기본은 다 외국인 수급이에요. 우리나라처럼 규모 작고 이런 이머징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은 절대적이고 MSCI 절대적이죠. 물론 당장 내년에 MSCI 선진국 관찰국 지수에 편입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외국인들의 어떤 뭘 큰 흐름 보지만 걔들도 정말 잘못할 게 많거든.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털어먹는데요. 그 사이클이 한 1년, 2년, 4년 길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걸 못 누리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지난주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 싶은데 어쨌든 20년 동안 외국인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자본 오픈된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는 300, 500에서 3000까지 5배, 10배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오를 때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자꾸 꺼지고 안 좋고 다 털어먹는 이유는 한 번씩 급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못 참아서 그래요. 이때 다 털리는 겁니다. 이때 다 털리는 거예요. 요번에 다 털린 거잖아요. 살짝 반등 주고 2차 전지를 엄청 많이 먹었다 더 간다고 피날레 치다가 한 달 반, 2달 동안 빼버리니까 다 털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이 털림에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우리가 힘들었을 때 있죠. 작년에 6월달, 9월달, 12월달 3번 흔들었다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3번 정도 흔들었어요. 한 번, 두 번, 3번. 근데 지금은 한 번에 다 흔든 거예요. 그냥 작년에 바닥 다지면서 3번 흔들 때 지금은 9월, 10월달 처음으로 한 번만에 다 튼 겁니다. 실질적으로 신용잔고 줄은 거 보면 아시잖아요. 개인들의 어떤 흐름을 얘들이 신용이 많아지면 외국인들은 공매도로 대처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이 지금 3조 넘게 4조 가까이 빠졌어요. 작년에 빠질 때마다 몇 프로 할 수 있지만 그 작년에 틀렸던 그런 부분이 지금 다 틀렸습니다. 이런 수급 공백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좋은 기회가 다시 온 건데요.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또 좋은 기회가 오는 거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설명을 꾸준히 드렸습니다. 오래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지만 이렇게 정말 경기가 안 좋았을 때도 정시는 작은 사이클을 만듭니다. 이 사이클을 믿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믿으셔야 돼요. 뭐 어떤 개인들은 한번 잘못하면 뭐 10년 동안 날아갈 수 있지만 이 정시나 금융 사이클은 어쨌든 올랐다 빠졌다 사이클을 만든다고요. 개인들이 피날레 칠 때, 개인들이 정말 힘들고 떨어지고 이 대중들이 또 바닥에서 힘들 때 외국인이든 큰 부자들의 빅머니는 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 초반에 철강조선 화학기계 그 모멘텀, 중국 모멘텀으로 시크니까 크게 수익을 냈던 대장주였고요. 2008년 9년에 서프라임 때문에 미국이 원흉이었지만 결국 미국이 더 올라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 7공조 같은 걸로 엄청나게 수익을 냈어요. 2년 3년 동안. 그게 잘 안 보이겠지만 2015년에 또 중국이 오픈하고 후황동 나올 때 차이나 관련주들 그때 화장품도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데요. 자, 그리고 2017년에 2016년 트럼프 나오고 2017년에 또 올라갈 때 그때 북한 관련주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때 바이오 테마들 2015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온갖 별의별 테마들이 뭐 수십 배씩 10배씩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다 박살나고 또 이 코로나 이후에 이때는 정말 전 세계 유동성장의 피날레장이었죠. 이때는 다들 아시는 코로나 관련주도 있었지만 언택트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리고 나서 2021년에 꼭지를 쳤죠. 그리고 그 후유증이 한 번도 없었던 이 대단한 유동성 후유증이 2022년에 정말 박살을 내고 올해 살짝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예전 사이클과 다르게 고금리 때문에 등락이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작년에 힘들었던 바닥 사이클 나올 때 3번 등락을 한 번만에 다 틀었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또 분명히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섹터 테마들이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이 사이에서 공매도 금지를 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오늘 제가 외국인 이탈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겁니다. 계속 언론들 떠들고 개인분들 불안한 분 계셔서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도 좀 재밌게 한번 해석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11월 양봉 상승세 유지한다. 자, 그 다음에 앵무새 파월은 지금 그 금리 동결하면서 파월이나 연준은 똑같은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인플레 안 잡혔다. 조금 잘못되면은 또 소비 살아나서 물가 못 잡아서 1970년, 80년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사이에서 요번에는 우리 금리 때문에 증시가 조정받았고, 근데 그전에는 미국의 고금리 때문에 SVB 사태 때문에 조정을 받았고, 미국의 신용등급 부정적 의견 때문에 받았고, 온갖 별의별 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 등락만 잘 타시면 됩니다. 물론 9월 10월처럼 생각보다 더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잘 버티셨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11월은 이 수급 공백, 이 사이클, 고금리지만 등락이 있는 사이클 믿어보시고 결국은 대장주 주도 테마가 나온다 봐요. 지금 계속 흔드니까 정신이 없죠. 이 기준을 잡으면 작년 하반기에 또 그랬는 것처럼 그 사이에 돈이 몰려가서 이 빅머들이 만드는 메인 종목들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기다리면 돼요. 이걸 기다리면 됩니다. 자, 내년이고 지금도 가장 큰 흐름은 뭐냐? 미국이 바로 꺼지지 않는다. 연착륙되고 소비는 둔화되겠지만 그 사이에 등락을 좀 지켜보자. 이용하자. 그리고 지금 살짝 기대하죠. 작년에 사실 중국을 기대했다가 몇 번 우리가 실망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월가도 기대해요. 빅머니들이. 사실 중국이 투자하기 참 좋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와서 투자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미중 정상회담이 결정이 됐습니다. 중국 쪽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큰 흐름상 정치 국제적인 면도 살짝 풀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워낙 많이 빠졌고 남들 다 망한다 했던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지만 이 부동산도 흐름이 서서히 조금씩 바닥에서 반등을 주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수급 모멘텀 한국 증시 지금 또 흔들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결국 수급이나 사이클의 어떤 큰 흐름을 믿어보세요. 정시는 항상 그렇게 해서 또 성장을 만들고 빅머니들이 기회를 만들고 수익을 땡겨갑니다. 자, 제가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두루두루 얕지만 넓게 보려고 해요. 투자 공부하시는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진짜 많죠. 근데 실제로 섹터다, 테마다, 종목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이게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고로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2600개, 2700개 있는 종목 중에서 매일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사실 메인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나 매매를 하시면 된다 생각해요. 그게 가장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좋은 시장의 중심이라 봅니다. 젤리 실전 투자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오늘도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항상 그랬어요. 지금 개인들이 더 스마트해지고 더 발빨라지고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매매가 짧아졌을 뿐이지 이런 흐름이 지나고 정말 이거다 이쪽으로 가네 그게 여러 가지 흐름이 합쳐지겠죠. 그런 게 대장주가 되는 거예요. 작년 하반기 2차전지 올해 초에 제가 로봇도 봤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로도 말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것저것 페이크 단타 치는 테마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쪽으로 단타를 치다 보면 걔들은 몇 배씩 올리는 3배, 5배, 10배, 10배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못 키웁니다. 매집이 없어요. 매집이 없습니다. 큰 종목이 들어와서 매집을 해서 키우는 게 정말 대장주가 되고 수배씩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즘 많이 물어보시고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점이 나오고 있는 공매도 금지를 했습니다. 자, 지금 11월 6일부터 2024년 내년 상반기까지인데 예전에 공매도 금지했던 금융위기금만큼 기간은 길어요. 어제 또 나왔죠. 지금 대주 조건에서 대주 양도세를 아니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왜 미일 안 했나 몰라. 입법할 필요 없대요. 잘하면 올해 연말에 전에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0억으로 돼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10억 이상으로 주식을 막판까지 갖고 있으면 내년부터는 대주주가 돼서 내년에 수익 난 것들은 20에서 30% 세금을 다 내야 돼요. 우리나라 주식에 정말 좋은 게 세금이 없는 겁니다. 부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한테 부자한테 정세해야 돼. 그런 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시장 내에서 봤을 때 큰 돈들 빅머니들이 빠지는 거는 다 안 좋은 겁니다. 걔들은 세금 더 매긴 데에서 걔들이 빠지고 연말에 코스닥 팔면 누가 손해봐요? 나머지 개인들이 손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대주 조건 돼서 주식 양도세 매긴다는 거는 2000년 처음 생겼을 때는 원래 100억이었어요. 주식의 대주주가 100억 정도 돼야지. 근데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바뀌면서 어쨌든 정부 바뀌면서 이게 50억, 25억, 10억 그리고 2018년에 3억까지 추진했어요.
아니 3억만 넘어도 대주주에서 세금 내라고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어쨌든 작년에 이제 윤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걸 100억으로 다시 올리겠다고 공약까지 했는데 작년에 안 됐죠. 이해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방법이 있대요. 어쨌든 이게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주식에 부양 의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사이클도 있죠. 지금 어디서 부양할 거예요? 어디서 소비를 살릴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사이클을 만들었던 게 항상 정시였어요. 글로벌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이런 공매도 금지나 급하게 나오지만 주식 양도세 완화한다는 정책이 주식 주가 부양안이라 저는 봅니다. 뭐 현행 20억도 아니고 어제 뭐 35, 50억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저는 한 30억만 돼도 좋겠는데 그러면 20억, 30억, 10억에서 30억 사이의 부자들은 안 팔아도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 양도세 관련 대주주는 8월부터 빠졌다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이게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다. 이미 주가 조정이 많이 됐다. 선조정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정치적 해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시장주의자입니다. 우리 투자자는 좌우는 밖에서 싸우시고 시장에서는 그냥 시장만 보겠습니다. 자, 영상에 한번 올려드렸어요. 링크 시켜드릴 텐데 외국인 이탈된다, MSCI, DMS 빠진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인 수급은 매년 분석해요. 작년 아무도 안 보고 할 때 외국인들 매년 20년 동안 분석하면서 들어온다, 이제 뭘 산다. 외국인이 돈도 많고 시간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이클을 얘들이 다 만든 거예요. 사실은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누르다 보니까 이 각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더 돼야지. 근데 어쨌든 누르면서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현물로도 먹고 주식으로 사서도 먹고 단기로 선물로도 먹고 옵션은 무조건 99%입니다. 개인들 선물 옵션 하셨던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파생시장에서는 기간도 안 돼요. 개인도 안 돼요. 외국인이 그냥 99% 성률이에요. 기간을 두고 보면 잠깐은 먹을 수 있겠죠. 그만큼 외국인의 수급이 무서운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많이 겁을 냈겠죠. 금융당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너무 심하게 실질적으로 다 알게 됐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네이키드 숏은 어느 정도 저는 잡을 거라 봐요.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이클을 만드는 기준은 외국인이 다들 아시는 아주 전형적인 글로벌 맛집 ATM기였습니다. 이런 정시를 외국인이 왜 떠나요? 지금 계속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팔았다 그러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안 팔았어요. 코스피를 올해 들어서 13조 샀거든요. 그렇게 할 때 올해 초에 보시면 상반기 때는 3조도 물론 샀죠. 2차전지 팔아서 개인들 팔 때 외국인이 받았는데 LG엔솔도 사고 LG화학도 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8월달 아니 9월 10월달에 2차전지를 다 때린 거예요. 근데 걔들 때렸다 해서 2차전지 때린 거지 우리나라 전체를 때린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가 성장이나 어닝 둔화로 떨어지긴 하는데 그럼이 외국인 수급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조금은 안 좋은 게 있죠. 자, 그리고 MSCI 기준으로 애들이 포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뭐 채권이다, 금리다, 뭐 이렇게 두 개 나누는 것도 있고 주식 내수도 뭐 중기로, 단기로 나누는 것처럼 얘들 얼마나 세분적으로 나누겠어요. MSCI 이머징에 우리나라가 원래 1등이었어요. 오래된 얘기지만. 근데 이게 2015년에 중국이 커지다 보니까 중국이 치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2015년에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MSCI 1등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그때부터 비중을 자꾸 줄인 거예요. 중국 넣으려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2등도 아니고 대만 TSMC 반도체 좋네. 더 들어왔어요. 자, 중국에 대체되는 인도가 좋네. 인도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1위가 아니에요. 4위예요. 여기서 더 밀려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앞으로 뭐 들어올 거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들이 감정 좋아하는 싸움도 아니고 이 포트폴리오 나오는 큰 빅머니 흐름상 순위를 더 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외국인이 팔았다. 팔기는 뭘 팔아요. 삼성전자 12조 샀고 우리나라 6조 7조 사고 있는데 올해도. 자, 지금부터 보세요. 11월 달에 반등 주는 흐름이고 자, 중앙권을 대체한다. 중앙권이 시진핑 때문에 고생이 되고 주가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공산당이잖아요. 폐쇄적이잖아요. 그 작년 하반기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중앙권 투자할 때 그래서 중국의 정시 위안화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환율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나라 정시가 제일 좋아요. 이건 걔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자주 발표하는 우리나라 IT나 반도체 수출 동향. 이 왜 보겠어요? 글로벌 IT 사이클의 첨단 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금 엔비디아나 만들고 있는 AI나 반도체 성장 사이클에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을 봐야 되겠던 거래요. 이런 IT나 반도체 사이클의 첨단국의 필수 포트를 몇 배입니까?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3조 샀어요. 전자는 물론 우리가 시장으로 보고 포트 편입을 안 시키고 있지만 분명히 내년에 저는 정고점 갈 수 있을 거라 봐요. 개인 수급도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제가 사야 되는 종목이고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미 올해 들어서 하이닉스는 2조 샀어요. 3조는 13조 샀지만 그 뒤로 따라올 수 있는 거고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 6.9조, 7조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제가 매크로로 말씀드릴 때 중요하게 보고 흐름을 크게 볼 때 중요한 환율입니다. 네, 지금 1300 오늘 17원이긴 해요. 하지만 작년 하반기 때 정말 힘들었을 때 1440원, 50원대,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1450원, 60원대 빠졌잖아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며칠 동안 매매 규모 축소했다. 요거는 사실 좀 보는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공매도 관련해서 그리고 약간 삐진 게 맞아. 그 약간 페이크를 주는 거죠. 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팔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 사고 파는 규모는 살짝 줄였어요. 예, 그럼 제가 계속 체크를 할게요. 하지만 큰 흐름상 이 6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이탈되고 비중을 줄일 가능성은 정말 낮다. 예,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얘기 드렸던 예전에 공매도를 중지시켰던 2008년, 2011년, 2020년하고 달리 지금 이 네이키드 숏,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척결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 외국인들이 알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개인 사례까지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잘했다, 다시 급락하니까 망했다, 뭐 정치적 해석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럴 필요 없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단기로 많이 흔들렸죠. 네,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10월달 오름폭이 급등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빠져서 그때 2400 근처, 코스닥은 790 언저리 정도 되면 파실만의 수준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하면 분명히 중심이 잡힙니다. 자, 미국도 지금은 참 설명을 드릴다 못 드렸네. 좀 뒤에 드리겠지만 조정이 되면 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조정이 횡보 조정이에요. 빠지는 조정이 아니라 횡보 조정이 정말 좋은 조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림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죠. 급등을 하고 2022년에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근데 고금리 시대에서 성장을 찾아야 되는데 협소한 장세긴 한데 이 고가 돌파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인가?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이 고가 돌파 안 되긴 했는데 앞으로 이게 갈 수 있는 흐름들이 이렇게 그려야 되나? 이게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년에 보는 중기적인 시황이고 지금 보시면 저희가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올랐다가 빠질 수 있잖아요. 조정으로 빠지는 조정이잖아요. 빠지는 조정인데 빠지지 않아. 이렇게 됐다. 횡보 조정하는 거예요. 횡보 조정. 지금 횡보 조정이 아니라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빠지는 조정이 아니라 횡보 조정이 가장 좋은 조정입니다. 이런 횡보 조정한다? 사야 돼요. 미국의 그런 흐름이 지금 나스닥 빅테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물론 가는 놈만 가는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도 근본적으로 나쁘지 않고 조금 무슨 얘기가 더 나왔지? 어쨌든 우리나라 변동성은 있지만 지금 외국인 수급이나 변동성은 있지만 여전히 미국 중심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고 변동성 이후에 분명히 중심이 잡혀요. 큰 흐름이 11월 달부터 반등세를 보인다. 산타렐리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시 부양책이 나오는 거 봤을 때는 빠지면 또 정시 하방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냅니다. 분명히 내요. 그게 뭐 총선이 핑계든 뭐든 핑계든 어쨌든 시장 내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상방으로 더 칠 수 있는 개인 시중이 줄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 외국인들이 밑으로 칠 수 있는 공매도가 줄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변동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 거래는 줄 수도 있겠죠. 거래만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시장 전체로 거래 살짝 줄어도 돼요.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변동성이 심한 겁니다. 자, 모두 축소되면 그 다음 변동성이 줄어들고 시장이 안정됩니다. 오히려 종목 추세나 폭은 더 좋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사이클 내에서 분명히 대장주 메인 섹터들이 나옵니다.
그걸 찾으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2차전 살 때 막 힘드셨지만 결국은 수익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슈팅에 개인들이 힘들게 들렸겠지만 이 빅머니들의 가장 기준이 잡는 그 머니스트림처럼 보는 거예요. 자, 미국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방금 그림을 좀 그리긴 했는데 제가 5일선 깨지면서 단계 조정 들어갔단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어제 지금 시장 초에 말씀드렸던 때 빅테크들 이제 MS가 그 역사적 신고가 나고 델 같은 것도 신고가 나요. 델은 PC 시장을 얘기합니다. PC가 2년 만에 3년 만에 스마트폰의 수요가 조금씩 올라오는 거 보이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 IT나 이쪽 사이클 되게 좋은 거예요. 또 올라가면 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등락이 있으면서 빠지는 조정이 아니라 이 왔다 갔다 하는 횡보 조정 되면 정말 좋은 거예요. 한 번에 넘어가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어쨌든 이 큰 흐름상 내년도 저는 미국의 성장의 어떤 성장 각도, 물론 성장은 되겠지만 각도가 살짝 둔화된다 저는 보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파월이 계속 마우스 컨트롤한다, 계속 앵무새 같은 말을 반복을 내년도 할 거라 보는데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재료는 바뀌겠지만 등락은 있을 거고 지금 오히려 채권이나 주식도 모두 연준들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다 봐요. 나름의 지금 바보라기보다는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연착륙 흐름을 데이터 디펜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도 불안한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끝났다 저는 봐요. 네, 저는 끝났다 봅니다. 여기에서 너무 급하게 증시가 못 올라가는 게 파월이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인플레도 안 잡힐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물가가 잡히면 금리는 당연히 못 오르죠. 자, 미중 물가는 잡힌다는 말씀을 꾸준히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미 지금 유가 관련도 물론 보고 있지만 이 미국 물가 CPI나 코어 PCI가 안 잡혔던 이유는 주택 경기, 부동산이 안 잡혀서 그랬던 거예요. 임대료 같은 게 가장 비중이 크고 느립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부동산 왜 안 빠졌죠? 얘들이 모기지 금리가 7.5%, 8% 나와요. 한 20년, 30년, 50년 보고 들어가는 집 살 때 쓰는 모기지 금리가 지금 팔고 새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 비싼 금리로 사야 된다고요. 그래서 매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팔지 않아요. 기존에 싸게 샀던 걸 2%대 정말 싸게 금리를 주고 샀던 그 집 소유주들이 이걸 팔고 새로 사게 되면 7%, 8%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파는 게 적으니까 부동산이 적게 가격이 빠진 거예요. 하지만 그게 계속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서히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연착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용률 보고 있죠. 고용률은 항상 경기 후행 지수입니다. 고용이 살짝 밀리죠. 급하게 떨어진 문제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경기 후행 지수였던 이 주택이나 고용률 자체에서 연착륙은 되고 있다. 그 결론적으로 물가는 잡히는 겁니다. 심리 영향주는 WTI 유가도 지금 80불, 95불 가다가 지금 70불대 중반까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미국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뭐 중국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가 재정정책을 쓴 것처럼 글로벌 이미 다른 이모진 같은 데는 도저히 미국의 고금리 못 견뎌서 금리 인하하는 데 많이 생기고 있어요. 남미라든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금리가 마무리되잖아, 미국 기준이. 그러면 글로벌의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쓰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고요. 이것도 물론 부분적이겠죠. 예전처럼 미국이 확 제로금리 낮추는 건 아니겠지만 고금리하에서 증시가 적응되는 부분적인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수업의 특성이 있어요. 내년에 금리 인하 해주겠지 이렇게 걱정을 좀 기대를 많이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이 소비가 가장 문제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소비라는 게 지금 금리가 올라왔다 해서 덜 써요. 지표 보시면 미국의 소득이 줄어들어도 소비는 늘어요. 그게 사실은 지금 고금리를 아직도 붙들고 있는 목표긴 한데 미국 원래 저축 안 합니다. 미국 폰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전당포 같은데 걔들은 저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중장기 들고 있는 그 주식 자산 같은 거 아니면 부동산 자산 같은 그런 거 갖고 있지 물건 팔아가 돈 쓰고 소비할 거 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금리를 인하해 준다고 금리 낮춰졌으니까 돈 더 써야지 소비 부양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특성이거든요. 그 미국 소비가 특성이 다르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뭐 내년 하반기 인한다 그러지만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도 미국 금리가 쉽게 안 올란다 봤지만 떨어지지 않나 봤는데 생각보다 더 타이트하다 보니까 9월 10월 달에 이 고금리 때문에 고생했던 거 아닙니까?
그 내년도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금리 인하를 너무 쉽게 기대하지 말기로 하시자고요. 그게 좋습니다. 여전히 단기로 파월 때문에 10월물 금리는 4%대 중반에서 저는 등락될 거라 봅니다. 자, 미국채 입찰이 또 계속 체크했는데 10년물은 무난하게 나왔지만 30년물 입찰 부진해서 살짝 올랐고, 그저께 목요일날 조정에 빌미를 줬는데 어제 그런 거 있었습니다. 갑자기 공상은행에서, 중국도 입찰을 하니까 공상은행 전산에서 랜섬웨이 공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미국 입찰 30년물이 살짝 잘못됐대. 그러면서 이제 또 금리 빠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큰 흐름상 뭐 짜잘한 건 그렇더라도 뭐 4%대 중반 등락이 저는 좋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큰 흐름상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거버넌스, 어떤 정부의 어떤 힘, 세계 경찰의 힘, 동맹이 필요할 만큼 독보적인 1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나오고 이스라엘도 나오고 중국도 막,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어떤 금융이든 뭐든 물론 1등은 맞지만 정시를 제가 상승되는 각도를 살짝 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달러가 저는 약세를 보일 거라 봅니다. 달러 약세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들은 무조건 종목 보고 하는 거, 물론 AI는 물론 좋아요. 엔비디아는 전 좋게 보지만 우리나라 이머징이 이 사회에서 꽤 재밌게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듯이 우리나라에서 수급장 메인장 잡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런 흐름을 보면서 우리나라 장을 대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은 뭐 재정부채가 많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만 중국도 지금 7년 8년째 그레인 에너지에서 안 빠집니다. 지금 안 죽습니다. 미국을 왜 미리 걱정해요? 이런 것들은 그 비관론자나 걱정 많은 분들이 하라 그러고, 주식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약간 낙관에 된 바이넌스라나 바이어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갑자기 헷갈리겠는데 그 낙관 편향이 좀 있어야지 주식 하시는데 편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은 예전처럼 야, 시장 보지 말고 주식 무조건 사, 이게 조금 안 될 수 있어요. 그 워렌 버핏도 꾸준히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예전처럼 수십 년처럼 무조건 간다기보다는 올해도 지금 약간 시그널 보이고 있지만 상방 각도가 좀 살짝 꺾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는 자꾸 좋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말 싸고 수급 쪽이 괜찮기 때문에. 자, 매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지금까지가 제가 미국 흐름을 좀 말씀드렸고, 우리나라의 외국 이탈 안 된다는 설명, 그 다음에 큰 흐름상 사이클은 분명히 나와요. 수급상 특징이 나오기 때문에 큰 흐름은 우리나라에서 잡는 게 맞다, 분명히 대장주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뒤에 글로벌적으로 나라별로 살짝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자, 미중 정상회담이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바라고 계속 인사를 보냈는데 이 만만디 중국이 답이 없다가 어쨌든 정상회담 하면 그 밑에 물빛자가 어느 정도 추이를 된다는 거 아시죠? 결국은 정상회담 할 때 발표를 할 텐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세 부분이 좀 관심 있어요. 2018년에 그 관세를 때리면서 트럼프가 중국이나 미국의 물가 상승, 글로벌적인 인플레 야기하는데 힘을 줬는데 뭐 살짝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지금 단기적으로는 미국 국채 관련 부분이 있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위안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7.30이에요. 살짝 올라 있습니다. 이런 보면서 흐름 보고, 어쨌든 중국은 부양책에 총력을 걸었습니다. 노수를 무조건 키울 거고, 이번에 물가나 지금 CPI 관련 나왔거든요. 지금 중국의 CPI는 0.2에요. 0.2. 우리나라가 3%대 후반, 미국이 지금 뭐 3, 4% 나오잖아요. 3.7% 정도 나오는데 중국은 0.2입니다. 항상 발언은 제로금리잖아요. 얘들은 제로금리 써도 돼. 근데 지금 못 썼던 게 미국 금리 때 못 썼던 건데, 그런 흐름을 눈치 보고 미국이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지금 1조 위안 막 풀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부양을 할 거라 봐요. 그 다시 또 살짝 중국의 투자 막 얘기 나오고 있죠. 뭐 저는 보겠지만 PPI도 2.6입니다. 또 떨어졌어요. 생산량 물가 지수는 얘들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중국 PPI 낮아지고 안정되면 미국의 CPI가 안정됩니다. 다음 주 미국 CPI 나오죠. 한 3.7 정도로 보는데 컨센 이하 나오면 저는 괜찮게 봐요. 여전히 중국의 소비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귀주 모태주도 말씀드렸고, 오늘이죠. 우리나라는 빼빼로 되어 있지만 얘들은 광군자라 해서 얼마나 소비가 온라인상 될 수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일본도 살짝 보기는 해야 돼요. 지금 계속 제가 YCC 때문에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1엔 800원대 들어갔죠. 860원 정도 돼요. 제가 기억에 2006년인가 5년 한참 일본 왔다 갔다 할 때 있었어요. 그때 한 700원대도 있었는데 어쨌든 일본은 이 무역과 수출과 엔화는 미국과 짝짝꿍입니다. 2014년에 아베 되고 2015, 16 이럴 때 엔화 정말 쌌을 때 있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그 아베랑 그때도 오바마 맞죠. 그때 짝짝꿍에서 용인해 준 거예요. 작년에 하반기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엔화 변동되면서 달러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물론 보고 있는데 드라마틱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본 엔화가 어떤 분은 이제 또 엔 캐리 때문에 미국 달러 빠진다 그러는데 요번에 일본에서 그랬어요. BOJ에서 1% 상당 오픈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엔화가 그렇게 강세가지 않았습니다.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본격 금리 상승을 쉽게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아베도 그랬지만 이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에 20, 30년 절에 있었잖아요. 일본이. 정말 인플레가 소중한 거예요. 인플레 살짝 오고 있거든요. 인플레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르려고 금리를 올려버리면 얘들이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완전 반대인 거예요. 일본은. 완전 미국과 반대인데 얘들은 디플레랑 엄청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뉘앙스 좀 봐야 되겠지만 그때 말씀드렸던 민간 소비가 아직 약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 살려야 될 민간 소비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일본 때문에 엔캐리 달러 빠진다 이런 걱정은 지금 당장은 안 하셔도 된다 봅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제가 이제 지인이랑 이제 부동산 관련 얘기하면서 그 참고 삼아 제 알고 있는 그냥 얘기 드리는데 작년 하반기에 레고랜드 터지고 지금 또 부동산 우리나라의 어떤 정권사나 저축은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요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둔산 주공을 막기 위해서 뭐 부동산 PF 살려줬다, 뭐 은행 이쪽에 돈을 뭐 못 받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다 맞습니다. 관치 금융에 눌려있는 게 맞는데 우린 시장주의자예요. 결론적으로 부동산 PF 터질까요? 못 터져요. 지금 당장 못 터집니다. 뭐 나쁘게 나중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금 터지면 미국과 달라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70%입니다. 정말 커요. 우리나라 경제 망가집니다. 솔직히 진짜 망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소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대만불사다. 우리 투자하시는 시장주의자들은 이 흐름 자체가 부동산 PF 어쨌든 막고 있고 당장 안 터져요. 중국의 만만디 그래서 지금 벽개원 얘들하고 지금 해외 쪽에 아직 넘겼습니다. 해외 달러 채권은 그냥 없애버렸어요. 배째습니다. 중국은. 그리고 그냥 내년 내후년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도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안 좋게 평가받겠지만 지금 안전판들을 자꾸 막고 금융 쪽에서 리스크 안 터지게 나름 잘 방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행히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지금도 계속 뭐 적자 재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국채 발행하면 돼요. 우리나라 국채 되게 인기 좋습니다. 정말 인기 좋아요.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낮은 수준에서 정안되면 채권 발행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리스크 갖고 불안해 보지 마세요. 시장 내에서 분명히 사이클 만들고 정시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자, 다음 주 에이펙 회담, 미중 정상회담 열리고 우리나라도 만난다 그러죠. 거기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다 그렇게 손을 잡고 지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은요. 자,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수능 있습니다. 날씨 좀 덜 추웠으면 좋겠고 저도 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수험생들 모두 화이팅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는 다음 주 목요일은 1시간 수년대예요. 9시에 개장이 아니라 10시에 개장합니다. 자, 먼저 제가 파월 관련 우리나라 상방 관련 변동성이 있지만 그래도 사야 된다. 미국 괜찮다. 이런 얘기 꾸준히 해드렸고요. 세계를 한 바퀴 나름 돌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섹터 테마에서 좀 재밌는 얘기를 드릴 거니까 같이 좀 봐주시죠.